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1971년도에 이미 미국의 달러는 이 화폐의 자연스러운 생명주기에 따라서 기축통화로서 이미 종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세계 패권을 놓치기 싫어했던 미국은 이때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기존에 약속되어 있었던 금본위제라는 것을 벗어 던지고 베제라를 시전하게 됩니다. 당시 1971년도에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나와서 그랬죠. 이제는 전 세계가 달러를 들고 와도 절대 금으로 바꿔주는 것을 하지 않겠다. 닉슨 쇼크라고 하죠. 이때 전 세계는 기축통화를 잃고서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후 2-3년 동안 금은 엄청나게 오르게 됩니다. 달러는 쓰레기가 되고. 하지만 미국은 3년 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꼬셔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원유 결제를 달러로만 결제하게 되는 페트로달러라고 하는 신종, 변종 기축통화 체제를 발명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키신저 장관이 사우디로 건너가서 페트로달러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회담을 하던 그때 영상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인류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금이나 은과 같은 어떤 담보 가치가 연결되지 않는 오직 그냥 미국 정부의 말만 믿는 강대국의 권위에만 의존하는 사실상 아무런 담보 가치가 없는 거짓 기축통화의 시대를 1973년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이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인간이 그대로 어떤 경제 상위권 최고의 패권자 자리를 그대로 이어가고 싶은 인위적인 욕심에 저지른 짓일 뿐 사실 인간 탐욕에 근거한 이 통화체제, 화폐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생로병사의 생명 주기가 있는데 페트로달러 체제를 이용해서 그 생명을 잠시 연장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또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20세기 말이 되자 이제 미국과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건너와서 미국에서 털을 잡았던 이 20세기 후반의 금융 세력들은 이제 이 페트로달러 이것을 브레튼 우주 2.0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생명이 거의 다하게 되는 날이 조만간 올 것이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또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페트로달러처럼 새로운 또 뭔가 체제를 발명을 해서 기축통화 패권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또 이어가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냐 즉 브레튼 우주 3.0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미리 계획을 짜놓아야 하냐 하고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예전 1970년대 원유처럼 전 세계 무역과 산업을 완전히 다 지배하는 독점적 자원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시출을 하고 석유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다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원유 무역을 달러로만 결제하게 통제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고요. 산업도 이미 4차 산업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 세계 어떤 그 무역 결제 비중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조그맣게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사실 페트로달러의 어떤 영향이나 생명은 20세기 말에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상징적인 차원에서 유지가 되고 있을 뿐이었죠. 결국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다시 또 달러는 쓰레기가 되는 때가 오고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사람들이 피하게 되고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돈을 쓰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고 그것은 미국이 기축통화국의 위치를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벗어나게 된다는 뜻이고요. 결국 그동안 금본위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거의 무제한으로 전 세계에 무지막지하게 찍어냈던 달러의 부채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제
미국이 기축통화국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순간 세계 제1의 국가 부채가 터지면서 결국 아주 부도가 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그리고 금리를 정하면서 이자율을 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화폐 주기에 의해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가 가끔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엎치락 뒤치락 되면서 달러의 가치가 완전히 없어지게 돼서 이제 기축통화의 생명은 드디어 이제 미국이 경제 패권국으로서 가지게 되는 위치는 10년 안에 조만간 끝장나겠구나라는 그걸 알고 있던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 있었죠. 제가 블로그에서 항상 왕추천글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경제 지식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패권을 놓치기 싫으면 다시 망해가는 달러 가치를 21세기 들어와서 드높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일 좋은 국제적 환경은 뭐냐? 과거 2차 대전 때처럼 2차 대전이 끝나고 영국의 기축통화가 미국으로 건너왔죠. 왜냐하면 전 세계가 아시아까지 태평양 전쟁까지 해가지고 유럽의 2차 대전이 전 세계의 전쟁이 되었고 거기에 다 한 번씩 발을 디딘 전 세계의 강대국들이 전쟁 때문에 모든 국가의 부를 다 소진하고 쫄딱 망하게 되는데 미국만이 바다 건너에서 안전하게 그 모든 나라의 군수물자와 에너지를 팔고 그 모든 나라가 적대국으로 바뀌면서 상대국에서 어떤 무역을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에너지 원자재 그걸 다 서방 세계는 미국한테만 손을 벌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옆집 전 세계 전쟁 때문에 미국만 거대한 부자가 됩니다. 미국은 끝까지 전쟁에 2차 대전 때 참전을 안 하려고 했지만 마지막에 수출 특히 뭐 원유 수출 철강 이런 거에 대해서 일본을 지금 중국 경제 제재하듯이 제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제재가 끝까지 몰려가지고 힘들게 되니까 일본이 뒤를 돌아서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것처럼 미국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진주만 습격이었습니다. 진주만 침공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뒤늦게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건너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2차 대전에서는 겨우 끝부분에 잠깐 발을 들였을 뿐이고요. 결국 그 전쟁에 참전한 걸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또 전쟁의 피해 보상과 그런 또 권리까지 다 챙기게 됩니다. 이때 전 세계가 모두 전쟁을 하느라고 미국한테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유럽에 있던 전 세계에서 그동안 19세기, 18세기, 17세기 통해 가지고 남미나 뭐 신대륙에서 몽땅 끌어왔던 전 세계의 금을 유럽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미국으로 다 옮겨오게 됩니다. 당시 미국 금고에는 전 세계 금의 70%가 모이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영국의 파운드화가 지난 세기의 기축통화였지만 약 30년에 걸쳐서 서서히 사람들은 파운드화를 버리고 미국 달러를 더 쓰게 되면서 미국의 기축통화 시대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기축통화 시대, 달러의 시대가 끝나가는 걸 어떻게 막냐. 바로 그 좋았던 예전 2차 대전의 그 시기가 똑같이 오면 참 좋겠다. 즉 전 세계 주요국이 전부 세계대전으로 번지면서 전쟁에 휘말려서 그 전쟁 때문에 서로 제대로 교역을 못하고 적성국하고는 경제 제재 때문에 교역을 못하고 더 비용이 많이 드는 자국의 친한 나라들끼리만 경제 무역을 하게 되고 디커플링이 되고 또 그 전쟁 때문에 자꾸 침체에 빠지고 경제가 망가지는데 그 와중에 미국 혼자서 모든 우방국들한테 에너지, 무기, 원자재, 식량을 다 재주고 팔아먹으면서 또 거의 전쟁의 피해를 보지 않고 미국 경제만 홀로 살아남고 그래서 다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기축통화 패권국이 되는 상황이 오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나서 2008년이 되었고요. 미국에서 또 한 번 금융사태가 터집니다.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서 특히 21세기 들어와서 온갖 편법으로 거의 뭐 어떤 카지노 도박장을 뺨칠 정도로 온갖 합성 파생 상품이 나오게 되면서 방만하게 운영되던 자본주의가 그때 2008년도에 한번 통째로 무너질 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기존의 기축통화국과 준기축통화국인 미국과 G7이 모여가지고 이대로 자본주의 체제가 망가지고 부채가 다 터지면 세계 경제 상위권 선진국으로서 제일 좋은 혜택을 누리고 있던 자기들이 전부 다 부채 때문에 터지고
다시 이제 아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전부 패권국이 되면서 세계의 주인이 바뀌게 될 위기였습니다. 그게 싫었던 서구 강대국들은 그때 다들 모여서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역대로 많은 빚을 뿌리자, 부채를 다시 발행을 하자, 양적 완화죠. 그래서 미국, 유럽, 일본이 2008년도 이후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찍어내게 됩니다. 많은 빚을 뿌려가면서 경기를 억지로 살려내기로 담합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화폐를 억지로 많이 찍어내서 다시 원래 지위를 연장한다고 해도요, 그만큼 찍어낸 화폐의 발행 수만큼 그들의 통화 가치는 점점 구매력은 떨어지고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는 어떻게 2008년도에 넘기더라도 또 만에 하나 한 번만 더 앞으로 위기가 오게 되면 보통 이런 부채의 어떤 악순환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위기가 온다는 10년 위기설이 이때부터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당장 연장을 해도 또 10년 뒤에 다시 한번 또 어떤 부채가 금융상품에 뭐 문제가 생겨서 폭발하게 되면 결국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그동안의 방만한 자본주의 억지로 거짓으로 금본위제를 집어 던지고 거짓 기축통화의 시대를 이어오면서 세계 경제를 이만큼 키워놨지만 그들은 전부 부채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패권국이 오고 즉 그동안 몇백 년 동안 이어오던 서양인들의 세계는 지고 다른 이제 아시아 국가나 뭐 이런 나라들이 부상하면서 세계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08년도 이후에 이렇게 돈을 팍 풀면서 뭔가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2008년 이후 이렇게 양적 완화가 1차, 2차, 3차로 엄청나게 일어나는 걸 보고서 이미 이제 미국 통화 패권이 저렇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결국 마지막 주기로 들어갔구나.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하고 많은 눈치를 챈 경쟁국들이 예전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기축통화 패권이 넘어오던 그 과도기를 생각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10년 안에 곧 조만간 오겠구나 하고 그때를 대비해서 유럽연합이 몰래 금을 모아가기 시작하고요. 러시아가 금을 모아가기 시작하고 심지어 당시에는 조금 급이 떨어지던 중국 역시도 전 세계에 제일 많은 금을 수출하고 생산하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였는데 전 세계로 금 수출을 그때부터 다 막아버리고 국제사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들 금고에 실물 금을 모아가기 시작합니다. 즉 다음 미국이 지고 나면 새로운 기축통화 패권국이 되겠다는 야망을 유럽연합이 품고 중국도 품고 러시아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2010년도부터 세상에는 어떤 소문이 퍼지냐면 예전에 뭐 우리나라 역사 보면은 그 이파리에 이렇게 꿀을 발라놔서 애벌레가 갉아먹게 해서 조선 이씨가 뭐 왕이 된다 그런 뭐 소문을 막 이렇게 퍼뜨린 것처럼 2010년도 이후로 경제계에서는 어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냐. 세상에는 점점 이제 미국의 시대는 조만간 끝이 난다. 다음 패권 국가는 오히려 중국이 될 수도 있다. 제국의 패권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슬슬 넘어갈 것이다. 예전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그 다음에 미국까지 기축통화의 패권과 제국의 패권이 넘어온 것이 과거 역사가 그랬고 이번에도 이 역사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세계에 점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를 아무도 모르던 사람들도 약 4, 5년 전부터는 언론 미디어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도 점점 이 얘기를 귀로 듣게 됩니다. 당시 헤지펀드 이 매니저 중에 이 유명했던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유튜브가 지금도 여기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유튜브에 자기가 책도 내고 해서 경제 역사 원리에 의해서 통화의 생명주기에 의해서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고 패권은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다른 나라 특히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론을 펼치고 이것이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그때부터 들고 와가지고 열심히 또 홍보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기조를 그때부터 알게 됩니다. 실제 레이 달리오는 몇 년 전부터 아주 열심히 중국의 미리부터 그래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간과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미국은 몰랐겠냐? 미국과 그 뒤에 자리를 잡고 있는 금융 세력이 몰랐겠냐? 그리고 그들이 무기력하게 그냥 자기들의 종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냐, 아니면 미리부터 몇십 년 전부터 치밀하게 자기들의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획책하고 준비를 해왔겠느냐, 그런 정치적 노력을 이 사람들은 전부 간과를 했던 것이죠. 즉 기축통화 당사자인 미국이 누구보다도 이런 흐름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이미 20세기 말부터 이러한 때가 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2010년대에 유럽하고 일본 등하고 손을 잡고 인류 유사 이래로 가장 많은 부채를 양적완화 1차, 2차, 3차를 겪으면서 10년 동안 열심히 돈을 찍어냈고요. 이것은 지구라는 이 별의 자산시장에 유사 이래로 그 십몇 년 동안 역대로 가장 많은 빚, 부채를 쌓아 올리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찍어내는 화폐만큼 달러 가치는 분명히 하락하게 되고 국제 통화에서 소외받게 될 텐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늘상 달러를 버리고 사람들이 찾았던 게 금이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달러와 반대로 역행하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변하던 금 가격을 일부러 조작하기로, 그래서 금이 계속 낮아져서 사실 명목금리에서 실질금리를 뺀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아무런 어떤 화폐로서 지금 메리트가 없어지는 달러를 사람들이 버리고 금으로 옮겨가려고 해도 금 가격은 계속 인위적인 시장 조작을 통해서 억눌려서 차라리 금보다는 그래도 달러가 낫지 하면서 2010년대에 계속 사람들이 달러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금시장도 이때부터 철저히 조작하게 됩니다. 금시장은 어떻게 조작하냐면 시총이 너무 커서 조작이 안 되니까, 사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은시장은 굉장히 그 규모가 시총이 작아서 몇 개의 큰 손들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그때 망했던 베어스턴스 등을 JP모건한테 아주 특혜를 주면서 헐값으로 넘기게 되면서 사실상 JP모건이 은시장을 통합하게 됩니다. 가장 큰 독점 어떤 수요 공급자가 되고, 그들이 그 안에서 온갖 ETF 시장이나 선물 시장을 조작해 가면서 스푸킹과 공매도 수법으로 인해서 10년이 넘게 지금부터 그때부터 억지로 찍어누르고 조작해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달러 가치가 그 무한 양적 완화 시대에도 잘 안 떨어지도록 조정을 해왔던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지난 10년 동안 형성된 전 세계 자산의 막대한 버블은, 특히나 21세기 들어와서 사람들이 잔머리로 개발한 그 복합적인 레버리지로 연결된 각국의 연기금, 보험금, 큰 증권사, 엄청난 국채시장, 이런 걸로 연결된 파생 상품 등에 의해서 이제는 전 세계가 더욱더 손을 댈 수 없는 암덩어리로, 온몸에 전이된 암덩어리처럼 위험해졌고요. 이제 만약 어느 한 나라에서 큰 경제권이 흔들리는 신용경색이 오면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쇄적으로 모든 나라가 다 같이 터지는, 사실상 지구 전체가 연쇄적으로 부채가 폭발할 수 있는 거대한 경제 핵폭탄이 지난 15년 동안 형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금융세력의 일부러 이런 폭탄을 의도적으로 더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들이 준비한 건 뭐냐면, 이때부터 구소련 연방에서 독립했던 많은 동유럽권 국가들을 애초에 그때 러시아와 협상하면서 독립시킬 때는 절대 이 나라들을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도록 우리 미국과 서방이 약속을 하겠다. 왜냐하면 나토에 가입되면 나토는 상호 방위 조약이기 때문에 같은 큰 하나의 전체 국가처럼 자신들이 방어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러시아와 인접한 오른쪽에 나토 국가의 미사일 부대들이 다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러시아 전체에서 수도인 모스크바가 굉장히 서쪽에 치우쳐 있는데, 마치 예전에 미국 그 꽁무니인 쿠바의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자기들이 같은 동맹이라고 해서 거기다 배치를 하니까 미사일이 직접적으로 워싱턴을 한 번에 타격할 수 있는 위치에 가게 되죠. 그때 세계대전이 갑자기 막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해졌었죠. 이것도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 러시아 인접 국가들이 정말로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거기 미사일 기지가 배치되는 순간 모스크바가 한순간에 미사일 타격권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제대로 나토의 눈치를, 미국의 눈치를 안 보고 어떤 국제사회에서 경제활동이나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활동을. 그걸 꺼려했기 때문에 동유럽 국가들 구소련 연방에서 독립을 하되 절대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해방을 시켜주게 됩니다. 하지만 국제금융세력은 이때부터 십몇 년 동안 꾸준히
애초 러시아와 했던 약속을 어겨가면서 계속 하나하나 많은 나라들을 나토에 가입시키면서 나토 회원국이 점점점 러시아에 가까워지는 동진하게 되는 결과를 계속 일부러 유도를 합니다. 러시아는 매번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자기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주변 나라들의 친러시아 세력들을 더 자극을 하면서 그런 나라들을 침공을 해서 자치 세력이라고 해서 자기네 나라 땅으로 다시 푸틴이 뺏어오고 서로 그런 기싸움이 계속 10년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최근에 이제 어떻게 되냐. 가장 큰 땅덩이인 우크라이나에도 역시 사실은 친러 세력, 예전부터 러시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다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여기서 기어이 친미 세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친미 세력의 꼭두각시인 젤렌스키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젤렌스키는 선거 전부터 공공연히 내가 대통령만 되면 우크라이나를 반드시 나토에 가입시키겠다는 나토 가입을 수건 사업으로 천명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 러시아가 경고한 대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라고들 사방에서 경고를 하는데도 전쟁이 나오게 되면 나는 전쟁을 불사하겠다 하고 아주 공언하고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2020년 즉 10년 후에는 다시 한번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겠지 하고 사람들이 우려하던 2020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때맞춰 팬데믹이 터지게 되고 그 전까지는 전 세계가 4.5의 평등주의로 자유무역으로 이루어지던 세계화 경제 상태가 이 팬데믹으로 한순간에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한번 G7 국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돈을 풀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미국, 유럽, 일본 등이 마지막 4차 양적 완화를 하자 통합해서 하면서 지난 마지막 2년 동안 2022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쌓아올린 부채보다 더 많은 부채를 2년 동안 쏟아내면서 쌓아올립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전 지구가 주체할 수 없는 부채 핵폭탄 위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막장 자본주의로서 아슬아슬 유지되는 모양새였습니다. 풍선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빵빵해진 거죠. 그리고 드디어 2022년도에 십몇 년 동안 은근히 준비해왔던 유럽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집니다. 평소 저는 이 전쟁이 그냥 러시아의 침략 야욕이 아니라 사실상 이렇게 기축통화에 했던 패권 때문에 10년 넘게 준비되고 은근히 계획되어 왔던 또 다른 세계대전의 초석이 되게 다시 세상을 만들려는 떡밥임을 강력히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개인으로서는 이제 이 전쟁은 그냥 전쟁, 예전 크림반도나 이런 것처럼 국지적 분쟁이 아니고 마지막 기축통화 패권전, 이대로 기축통화 패권을 잃기 싫어서 뭔가 거대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 패권전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제 현금은 전부 달러로 바꿔놓은 상태였고 많이 이제 노후 보장 그런 걸로 금으로 이제 금이나 은으로 피신을 한 상태였는데요. 이제 드디어 2022년 2월 22일에 바이든이 세상에 나와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지역 전쟁을 그냥 그 나라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온 자유진영이 다 같이 연합해서 우리가 이 싸움에 한 발씩 들이고 지원을 해줘야만 한다 하고 마이크 앞에 나와서 연설하고 선동하는 것을 제가 그때 보고는 그 인터뷰를 보고는 이것이 드디어 지난 십수년간 21세기 들어서 준비해왔던 경제전쟁이자 화폐전쟁의 서막이구나. 즉 다음 세대의 기축통화자를 놓고서 드디어 패권전이 시작된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제가 그때 블로그에 썼던 글이죠. 2022년 2월 22일에. 그래서 이제부터 거대한 패권전이 열리고 이 전쟁은 금방 끝나지 않고 자산시장은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건너와서는 이런 거대한 맥락에 대해서 지금 당신의 주식과 부동산을 폭락시키고 있는 금융세력 그들의 계획이 뭔가라는 1부, 2부, 3부로 해가지고 미완성이긴 하지만 이런 큰 흐름을 얘기하는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경제전쟁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인위적으로 드라이브 된다는 사실을 제가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꾸준히 짚어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그때의 예상대로 한없이 길어지면서 러시아와 유럽 전체의 전쟁으로 지금 번지고 있고요. 또 작년에는 달러 체제의 반기를 든 브릭스 달러라고 하죠. 자기들만의 달러를 대체하는 기축통화 시스템, 그거를 만들겠다고 앞으로 포부를 정식으로 밝히고 나온 이후로는 그게 8월 말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또다시 뭔가를 일으키겠구나 해서 예정된 덫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바로 10월 초에 터졌고요. 그건 역시도 제가 그때 예상했던 것처럼 점점 길어지고 있고요. 지금 중동 전체의 전쟁으로 어떻게든 확대시키려고 일부러 이 전쟁을 일으켰을 것이다. 근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이번 패권전에서 작년부터 환율과 금리 정책으로 미국 경제 전쟁에서 중요한 서포트 역할을 해오던 일본이 그 보답으로 2년 동안 엄청나게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지원을 받고 첨단 산업 분야에 막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의 모든 일본의 모든 4차 산업이나 반도체 우리한테 사실 뒤지고 있다고 평가받던 것이 2년 만에 완전 우리하고 역전이 됐고요. 또 일본 자위대의 지위가 승격이 되어서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아시아 전체에서 최고의 경제국이자 군사 강국이 되려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작년 재작년 유럽과 중동에서 그랬던 것처럼 금년에서 아시아에서 또 하나의 연합전선을 만들어서 세계를 반으로 가르면서 이념과 진영과 전쟁과 그 다음에 경제 디커플링으로 세계의 반을 가르고, 이것이 다시 브레턴 우즈 3.0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 시대를 한 번 더 연장하기 위한 세계적인 어떤 기반을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에 일본이 지금 선봉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흐름을 아시고 오늘 이란 전쟁 시리즈 3부, 오늘 내일 지금 이란이 드디어 침공을 할 거다 말 거다 해서 어제 시장이 막 흔들렸다고 하죠. 일단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안전자산으로 피하자 하면서 달러가 다시 확 달러 가치가 더 오르고,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380원 찍었나요? 어젯밤에 난리가 났죠. 예. 어떻게 됐는지 이란 전쟁 3부, 이 전쟁이 진짜 어떤 모습이고 어떤 의도로 획책이 됐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를 누가 인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와 인연이 닿아가지고 이 영상들을 시리즈를 접하게 되신 분들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20세기 중반에 2차 대전 끝나고 국제적으로 불던 열풍이 민족 자결주의였죠. 그때 시오니즘 운동이라는 것이 유태인들한테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요즘 우리말로 치면 귀농하듯이, 예전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곳 출신입니다 하면서 잘 좀 봐주십시오 이장님 하면서 서울 사람들이 귀농하듯이 유대인 엘리트 집단이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촌을 만들고 협동농장을 만들고 정착하게 되죠. 그런데 애초에 환영받고 서로 잘 지내보자 했던 그 모습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역민들과 화합하는 게 아니라 유대 원리주의 강경파에 입각한 세력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득세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도 비유해서 말씀드렸죠. 예전 그 십자군 전쟁 때 일어났던 그 비극이 또 일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유대인들이 더 이상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왜 우리가 친하게 지내냐. 여기는 원래 유대인 강경 세력들의 이론에 의하면 하느님이 정해준 우리 땅이다. 오히려 저놈들이 몇백 년 동안 저 이단자 이종 세력들이 하느님을 믿지도 않는 저 악마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주인도 아닌데 살고 있는 거다. 우리가 여기에 다시 주인이 되고 다 몰아내야 된다. 그런 이론이 더 득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정착민들이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 안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하게 되죠. 이로써 원주민격인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끝없는 분쟁이 시작됩니다. 그 와중에 몇십 년 동안의 이 분쟁은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억울함과 부당함은 그냥 묻혀버리고, 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국제 금융 세력을 꽉 잡고 있는 유대인 세력의 힘을 받아서 정치적, 경제적인, 문화적 세계 영향력을 이용해서 또 할리우드나 언론, 미디어에서 계속 사람들한테 그렇게 세뇌시키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면서 유대인은 피해자이자 선한 민족이고
팔레스타인은 모두가 악랄한 테러리스트라는 인식을 심게 됩니다. 이렇게 20세기 후반에 수십 년간 세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스라엘의 압제 속에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취재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기자들이 취재하러 오면 빵빵빵 막 총 쏘면서 실제로 기자들이 총에 많이 죽었고요. 그러면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 언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왜 굳이 취재를 하러 왔냐? 우리는 경고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아니다. 대놓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학살당하고 하는 거를 우리가 취재를 하니까 기자를 일부러 정밀 조준 사격했다라고 해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가지고 그게 나중에 결국은 그게 드러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벌은 안 받습니다. 그때도 유대 금융 세력에 많은 도움을 받는 미국과 선진국들이 보호막이 돼준 적이 있었습니다. 20세기에. 이렇게 수십 년간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 해당 지역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도 정권이 온건파, 좀 잘 지내보자 팔레스타인 사람들 온건파가 득세를 할 때도 있었고 무슨 소리냐 다 씨를 말려야 한다 하고 강경파가 득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팔레스타인 임시정부 역시도 어쩔 때는 온건파, 말로 풀어보자 어떨 때는 피해 보복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거냐 하는 이슬람에서도 유대교와 똑같은 원리주의 강경파. 원리주의 강경파는 아주 막 여자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뭐 계율을 어겼다고 막 때려 죽이고 아주 그 교리에 미친 놈들이죠. 그런 강경파가 득세할 때도 있고 하면서 서로 계속 처절하고 잔혹한 피해 보복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십 년간 사람들은 이런 과거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커서 새로운 세대가 되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잘못이고 누가 악인지 구분하기도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당 지역 분쟁의 진면목을 파악하고자 잠입 취재하려는 국제 언론 기자들을 매번 실수를 하며 오인 사살했고요. 아예 국제기구의 원조조차도 여기 잘못 원조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들어갔다는 총 맞고 폭탄 맞고 죽는 사람이 많다 해서 위험해서 자원자들도 자꾸 줄어들게 만들 정도로 안하무인격으로 날뛰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상 미국과 G7이 항상 묵인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국제의사회 역시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이들을 제대로 치료도 못 받는 아이들을 돕자고 계속 이곳에 들어가지만 매번 안전을 보장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지역은 수십 년간 국제법이나 제대로 된 사법이나 이런 것이 통용되지 않는 무법지대였고요. 그 안에서 대놓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국제인권 같은 건 아무 상관없이 학살과 홀로코스트가 자행되는 생지옥이었지만 그동안 철저히 서방 강대국의 비호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어느 순간에 비공식 핵 보유국까지 되어버립니다. 핵 보유국이 되려면 핵 감축 협정이 생겼기 때문에 냉전 시대가 무너지면서 이제는 전 세계가 핵무기를 갖기 위해서 뭐 원전을 어떻게 농축 플루토늄을 뭐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 같다 하면 국제 핵 사찰 기구가 들어가서 핵 감찰을 받죠. 핵 사찰을 지금 북한처럼 그래서 절대 마음대로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스라엘은 핵 사찰도 다 막아줍니다. 미국과 선진국에. 그래서 지금 정식으로 선언은 안 하지만 누구나 이스라엘은 자체 핵 보유국이 되었다고 다들 눈치로 인정하고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혜택까지 받게 되죠. 그런데 20세기 말에 어떤 용기 있는 기자에 의해서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 분쟁 속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이 촬영이 되냐면 그 아이를 찾아가 이렇게 학교에서 데려와가지고 집으로 퇴근을 하고 있던 여자아이를 그 아빠가 갑자기 뭐 어떤 시위대를 진압한다 뭐 한다 하면서 이스라엘 탱크와 이스라엘 군사가 와가지고 막 총을 막 쏘고 거기에 이제 게릴라들이 항거하는 그 시내에서 이뤄진 갑작스런 게릴라전의 한복판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든 자기 아이를 보호하려고 아빠가 그 벽 옆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막 사방에서 막 총탄이 난무하는 데서 아이를 꼭 안고 쭈그려 앉아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이 그걸 보고 정확히 조준 사격을 해서 아빠와 아이까지 다 죽이는 거를 촬영을 하게 되고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 나오게 되면서 국제사회 여론에 드디어 불이 붙게 됩니다. 결국 그때부터 미국과 G7 등의 선진국들은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이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수십 년 동안 외면받던 팔레스타인 임시정부 해방기구는 국제사회에서 그래 너희가 원래 여기 살던 주인이 맞다 하면서 정식 정부로 유엔에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요. 드디어 그게 이제 1988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1993년에 국제기구의 중재로 인해서 오슬로 협정이라는 게 맺어지게 됩니다. 이때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슬로 협정이 맺어지면서 결국 그건 뭐냐? 원래 여기서 살던 주인은 팔레스타인이고 이스라엘은 뒤늦게 굴러온 돌이지만 어떻게 어디 보고 나가라고 하면 싸움이 끝나지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한 지역에 두 나라가 같이 공존을 해라.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한 지역 안에 두 나라라는 이원체제가 이때 국제사회의 협정에 의해서 성립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거의 결국 방향은 한 나라 안에 두 국가, 한 지역 안에 두 국가 해법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새로 나온 해법이 아니고요. 1993년부터 이어진 국제협정을 이스라엘이 다 뒤집었는데 그 협정으로 다시 순순히 돌아가라는 얘기일 뿐입니다. 이 당시 1993년에 이 오슬로 협정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물론 반대했고요. 이후 이 체제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초 의도와는 달리 가자지구와 서한지구라는 자치지구가 그때 이제 생겼는데 팔레스타인끼리 너희들끼리 모여서 자치국가를 만들어라 하고 자치지구를 만들어준 건데 오히려 이것이 다른 역효과 부작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덩이 안에 섬처럼 고립돼서 자치지구가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불쌍한 사람들끼리 모든 식량, 물자의 반입이 외부에서 이스라엘을 거치지 않으면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모든 경제를 다 틀어막았기 때문에 일을 하려면 이 사람들은 국경의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그 이스라엘에서 하지 않는 더러운 3D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와서 다시 자치적으로 돌아오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사실상 수용소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큰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냐면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그 이스라엘 정권을 잡았던 정파 중에서도 가장 극렬한 원리주의 종파가 득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초정통파 극보수 유대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실제 여기 관광 코스가 있는데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 여러 유대교 종파가 있는데 가장 그 원리주의 종파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정파들은 그 유대교의 경전을 얼마나 사서삼경 외듯이 달달달달 외는가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깨달을 때까지 달달달달 외고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물어보면 이 경전에서 하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해석을 얼마나 잘해주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최고 권력을 주게 됩니다.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든 정규교육 지금 문명사회 정규교육을 하나도 받지 않고 오직 배우는 건 그 경전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 20살 정도가 되면은 최고의 자기들의 최고의 그런 랍비를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10대들에게 지금의 스마트폰 같은 인터넷 같은 건 지금 당연히 다 금지가 되는 사회이고요.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이나 육체적인 사랑 같은 건 인정되지 않고요. 최고 어떤 종교 지도자가 된 사람한테는 이제 정략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똑똑한 여자하고 그 여자하고도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은 아이를 생산할 때 뿐입니다. 모든 여자들의 지위 그런 것도 순전히 2세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지위로만 인정이 되고요. 이 사람들은 가장 극렬한 물론 유대교 안에도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해석하는 유대교 경전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이다. 그것이 원래 뜻이다라고 주장하는 정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파의 랍비들은 서한지구나 가자지구의 의회에서 이스라엘 유대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슬람 그 가자지구나 이런 안에서 의회의 의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랍비도 있습니다. 정파도. 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하고 원래 있을 권리가 있다라고 믿고 그 안에서 정치활동을 같이 해주는 그런 유대인 정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파 가운데 21세기 들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정파가 정권을 잡게 되는데 바로 이런 초정통파 극보수인데 이 사람들의 교리는 뭐냐? 이 땅은 원래 하느님의 땅이고 모든 이단자와 이단 종교들, 이슬람들은 이 땅에서 전부 말살되거나 씨를 말리거나 전부 추방하고 이 땅을 지상천국 하느님의 성전으로 유대교들 하느님만을 찬양하는 자신들 유대교들만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하느님이 우리한테 준 과업이고 그 과업을 반드시 죽기 전에 이뤄내야 된다. 그리고 하느님이 말씀하신 그 경전의 율법은 어떤 법도 헌법도 인간들이 만든 법이 감히 뭐라 할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그 네타냐후 정권이 사법체제를 자꾸 개혁하려고 하는 거죠. 즉 대법원에서 뭐라 지금 결정을 내려도 지금 자신들의 그 교리가 있는 종교적인 그 정파 안에서 그거를 뛰어넘는 대법원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말씀 경전에 의거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법을 개혁하려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국민들의 반발에 마주쳤던 거죠. 이렇게 강경한 강경파가 득세를 하다 보니까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이 사람들은 그동안 20세기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대한 부당한 압제와 폭력이 훨씬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고문당하고 체포당하고 구금당하고 살해당한 사람이 계속 더 많아지게 되니까 당연히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두 개의 자치구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당하기만 하면 되겠냐 피해 보복을 해주는 사람이 더 지지를 받게 되는 즉 자치지구 안에서도 이슬람 강경파가 다시 또 덩달아서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그 서안지구는 그래도 지금 온건파가 있지만 이쪽 서쪽에 있는 가자지구 거기에서는 최악의 강경파가 득세를 하게 되는데 그게 하마스입니다. 이렇게 시오니즘 원리주의로 똘똘 뭉친 유대 극렬 종파의 목적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모든 이교들을 완전히 말살시키거나 몰아내고 거기를 유대교들만의 지상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정파 세력에 의해서 추대된 정치인, 총리가 바로 네타냐후입니다. 네타냐후 정권은 이후 21세기에 와서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들을 거기 이제 그 사람들이 종교가 다 유대교도 있지만 이슬람교도 있고 소수지만 기독교도 있거든요. 근데 이 이단들을 몽땅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어떤 분들은 그 유대교 그 예수님의 이제 성전이 있는 데고 성지 순례를 가가지고 거기서 유대교도 뭐 자신들의 형제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유대교에서는 이 예수라는 분을 그 하느님의 뭐 아들 그런 걸로 절대 인정을 안 하고 그것은 완전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신약 성서를 인정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뭐 그런 거 고난의 뭐 성지 순례를 한 기독교인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침을 뱉습니다. 심지어 테러를 하려고 하기도 해요. 그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고 그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단인 것입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마스에 버금가는 네타냐후 정권 서로 강대강 가장 극렬한 종파가 이슬람에서 득세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득세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하지는 말아야 될지 지난 20세기에도 웬만하면 건들지 않았던 정말 금기사항인 그게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대교의 성전도 모여있고 이슬람교의 성전도 모여있고 기독교의 성전도 모여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그 세 개의 종교가 모두 한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같은 뿌리이고 같은 신화가 있고 같은 역사적 인물인 아브라함에서 중시조로서 갈려져 나온 같은 종교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기들의 그 역사적 어떤 그 성지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들이 모여있는데 이거는 서로 암묵적인 합의하에 이 안에서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아브라함을 섬기고 유대교의 행사를 하든 기독교의 행사를 하든 이슬람교의 행사를 하든 이거는 건들지 말자. 그들의 지구상에 있는 최고의 성지들인 겁니다. 이 신성한 성지만은 서로 건들지 말자라는 합의가 있었는데 이 네타냐후 정권은 그걸 알-아크사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을 이것을 건드리게 됩니다. 자, 사진으로 보시는 이 지역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뭐 기독교 성지, 뭐 통곡의 벽, 뭐 유대인 이런 것만 알게 되죠. 근데 사실은 전 세계에 사실은 제일 많은 그 인구 수가 있는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예, 우리는 이쪽 서방 세계에서 기독교만 사니까 전 세계가 기독교 사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슬람교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슬람교의 성전도 여기에 유대교, 기독교 성지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따닥따닥 담 하나 사이로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슬람인들은 알-아크사, 무슬림들은 알-아크사라고 부릅니다. 이 모스크가 있죠. 알-아크사 모스. 여기는 무슬림들의 절대 신성지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 무덤을 보듯이 절대 신성지입니다. 전 세계 어떤 동남아에 있는 무슬림,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들이 전부 다 죽기 전에 여기 가서 한번 성지순례하고 죽는 게 소원일 정도로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이죠. 자, 이곳이 이슬람인들의 세계 3대 성지 중 하나인 알-아크사 모스크이고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는 다른 성전에서 하는 것보다 1000배의 효험이 있다고 믿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라마단 기간에는 세계 각지의 이슬람 사람들이 이곳에 순례를 오고 싶어하는 정말 그런 소원이 있는 곳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곳 성전 산에 이 위치에 알-아크사 모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바위의 돔도 있고요. 통곡의 벽 등이 바로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즉 이 지역 전체가 각자 유대교의 성전이자 이슬람교의 성지이고 기독교의 성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위의 돔은 성경에서 하느님의 믿음 시험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한 곳이고요. 알-아크사 모스크는 이슬람의 코란에서 알라의 믿음 시험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또 다른 자식 이스마엘을 바치려 한 것입니다. 똑같은 신화이고 똑같은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똑같은 신인데 명칭만 여호와냐 알라냐 바뀌는 겁니다. 재밌죠? 각자의 성전에 나오는 같은 인물, 같은 신화, 그리고 같은 곳의 성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교에서 모두 중요한 그들 신민의 조상이 족보상의 시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기독교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조로서 받들고 있습니다. 결국 오래전에 같은 지역에 모여 살면서 같은 신을 모셨던 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리와 경전이 조금씩 바뀌면서 다들 자신들이 믿는 신, 자신들의 교리만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배척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서로 간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아주 이 종교에 껌뻑 죽는 이들이 절대 건드리지 말자고 했던 부분인데 이 극렬 정파들이 이스라엘에서 2021년도에 3년 전이죠. 네타냐후가 이제 하도 그 극렬 정파가 너무 막 사법체제까지 바꾸겠다, 하느님의 나라로 만들겠다 하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건 아니다고 반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촛불 시위처럼 네타냐후를 끌어내라 하고 실각시키려게 됩니다. 그런데 실각되기 바로 전에 네타냐후가 알-아크사 모스크를 군대를 투입해서 건듭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뭐 어떤 핑계, 시위에 대한 핑계 그런 걸 핑계를 대면서 진압을 해가지고 그 성전을 군합발로 이슬람의 성전을 군합발로 짓밟고 그때 많은 거기에 이제 이슬람 사람들도 종교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항을 하고 항거를 하니까 그 저항했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과 어린이들까지도 무참히 희생을 시킵니다. 3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이미 서방 세력과 그 이스라엘이 파악하기에는 하마스 같은 무장 세력이 이미 이 알-아크사를 짓밟은 이 만행을 보복을 하기 위해서 15,000개 이상의 사제 로켓포를 막 모아가고 있고 언젠간 복수하려고 한다는 그 움직임을 이미 정보부에서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허접한 무기를 갖고 있는 어떤 민간 게릴라라 할지라도 이 15,000개의 사제 로켓포를 동시에 하늘로 쏘아 올리면 그 막강한 철벽을 자랑하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아이언 돔도 15,000개를 언제 다 요격을 하냐. 완전히 무력화되고 넘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미 이때 다 알고 있었고 문제의식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당시에 이 이슬람의 3대 성지 중 하나였던 알-아크사 모스크를 이렇게 지금 이 사진을 보십시오. 군합발로 짓밟았던 이 사건은 이 지역 팔레스타인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슬람 국가들을 다 흥분시킵니다. 그래서 극렬 단체들이 전부 막 무장 봉기를 보복을 해야 된다고 일어나서 막 난리가 났었고요. 왜 이런 짓을 저질렀냐 하면은 이스라엘 내부 안에서도 실각당하기 싫었던 네타냐후가 외부의 어떤 자극을 줘가지고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또 다른 해묵은 어떤 분쟁으로 이를 키워가지고 극렬 우파들을 결집을 해서 자기들의 정치 생명, 시오니즘을 완성하기 위한 그 극렬 정파들이 계속 정권을 잡고 가기 위해서 일부러 외부 항쟁을 유도시켰다라는 해석이 국제 전문가들 사이에 거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결국 네타냐후는 21년에 이스라엘 국민들에 의해서 끌려내려고 실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알-아크사 모스크 사건 때문에 팔레스타인과 굉장히 격렬한 분쟁이 3년 전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지게 되고요. 그 와중에 팔레스타인 사람도 죽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피해가 생기고 하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다시 극렬파, 우파들이 다시 보수 결집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러한 강대강 구도에 편승해서 불과 1년 후에 2022년도에 2년 전에 네타냐후가 다시 재집권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이 알-아크사 모스크를 건드리면 계속 자신들의 극렬 우파 시오니즘 정권이 계속 이스라엘을 득세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이 건드리면 안 되는 알-아크사 모스크를 또 건드립니다. 작년 4월 달에 2023년도 4월 달에 또다시 알-아크사 모스크에서 대형 사건이 터지고요. 기도하고 하던 알-아크사 모스크 안으로 피신했던 우리나라로 치면 명동성당 같은 거겠죠. 안에 다 막 들어가서 최루탄 쏘고 진압해서 다 난립하고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을 400명을 또 체포하는 새로운 갈등을 한 번 더 일으킵니다. 이스라엘과 극렬 시오니즘 정권이 자꾸 알-아크사 모스크를 계속 이렇게 지금 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팔레스타인 전체하고의 어떤 이스라엘 전체하고의 전쟁으로 키워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야만 그 전쟁을 핑계로 전면전을 일으키고 그 전까지 이렇게 팔레스타인하고 따콩따콩 게릴라전이 아니라 봐라 결국 우리는 팔레스타인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서 전면전을 해서 아예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완전히 쌍그리 없애버리고 그곳 전체를 자기들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그 교리를 완벽하게 실현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건드려서는 안 될 알-아크사 모스크를 계속 작년 4월까지도 건드리면서 일부러 항쟁을 더 키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의 최대 성지인 알-아크사 모스크가 이렇게 짓밟혔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죽어서도 천국에 못 가고 불지옥에 가게 되죠. 이슬람인들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마스 같은 애들이 좀 더 득세를 하게 되고 언젠가 이 알-아크사 모스크를 짓밟은 거에 대해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보복을 해주겠다고 그때부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작년 4월부터.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어떤 모사드나 미국의 CIA나 전부 다 알고 있었던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극렬 우파 네타냐후 정권이 국제결의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독립권 인정해줘라 했던 국제협약, 조약을 깡그리 무시하고 21세기 들어와서 마음대로 자치지구에 툭하면 군대를 몰고 들어가서 그 자치지구 안에 자기들 이스라엘 군대를 몰고 들어가서 실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다 허물어가지고 탱크로 불도저로 밀어내고 그 안에 원래 자치지구인데 유대인 정착촌을 그 안에 더 만들어서 유대인 사람들을 이리 옮겨와서 살아라 하면서 땅을 자꾸 축소시키고 민간인들을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수시로 사살하거나 체포, 구금하고 고문해 왔습니다. 완전 국제협약 조약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렇게 십몇 년 동안 또 하면서 다시 또 21세기 초에 서방의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고요. 사실상 작년 10월 하마스 침공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네타냐후는 그야말로 국제적 왕따였습니다. 서방 세계에서도 저놈을 어떻게 할까? 끌어내려야 한다. 지금 서방 세계에서도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22년도에 다시 새로운 총리 자리에 올랐음에도 미국은 원래는 기축통합 패권전에서 중동에서 또 다른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이란의 핵 개발을 핑계로 서로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게 원래는 유도를 했었습니다. 2022년도에. 그런데 네타냐후 정권이 그 말을 듣는 것보다는 미국 말을 듣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날마다 알-아크사 모스크를 자꾸 짓밟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팔레스타인들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어떤 분쟁의 어떤 빌미를 만들까 거기에만 열두하면서 그것 때문에 계속 국제사회에서 비난만 받는 걸 보고 미국도 이제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한번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
저렇게 말을 안 듣고 국제사회에서 비난만 받으니까 네타냐후는 이놈은 통제할 수 없는 미친 개다. 젤렌스키처럼 우리말 듣는 애가 아니다 해가지고 굉장히 멀리하게 되죠. 그래서 바이든이 네타냐후가 다시 총리로 취임하고 시간이 1년이나 지났는데도 예전에는 이스라엘에 뭐 총리나 이런 게 되면은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악수하고 회담하고 하면서 세계에 사실은 지금 미국이 전 세계의 어떤 교황이죠. 패권국이죠. 그래서 다른 속국들의 왕이 오르면은 황제가 불러갖고 너의 왕의 위치를 인정해준다 하는 것처럼 백악관으로 부릅니다. 그러죠? 우리나라도 새로 대통령 되면 백악관에 초청받아 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야, 인정받았다 미국한테.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총리도 불러들여가지고 축하해주고 해야 되는데 네타냐후가 꼴보기 싫고 전 세계가 네타냐후를 다 비난만 하니까 눈치를 봐가지고 미국도 네타냐후 총리 되고 1년이 지났어도 한 번도 안 만나줬습니다. 초청도 안 하고. 그만큼 세계 여론이 미친 게 네타냐후에 대해 적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먼저 선수를 치면서 사우디와 이란을 화해시켰고요. 작년 4월에. 결국 그해 8월에 브릭스에서 지금의 기축통화 체제에 반기를 드는 브릭스 달러 체제를 들고 나오게 되고 이제 그 브릭스를 누가 도와주냐?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를 다 왕따시킬 텐데 지들끼리 뭔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켜서 지들만의 어떤 달러 외에 다른 통화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거냐? 고웃음을 쳤는데 마지막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죠? 그게 뭡니까? 맨날 아웅다웅 하던 사우디와 이란이 평화적으로 손을 잡고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이란 등등 해서 전부 다 손을 잡고 브릭스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나죠. 당시에 제가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즉 이대로 두면 미국과 배후 금융 세력의 이 모든 지금 패권전 계획이 장대한 도전, 브릭스의 도전을 맞아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틀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서는 중동이 이렇게 평화롭게 협력 분위기가 되어서 브릭스 안에서 중국, 러시아하고 돈을 대주고 경제 협력을 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제 달러의 기축통화판은 확 약해지게 되고 쪼그라들게 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중동이 다시 예전의 화약고처럼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맨날 전쟁이 터지고 위험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경제 프로젝트 개발이 안 이루어지도록 외국의 투자 자본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넘게 절대 네타냐후를 안 만나주던 바이든이 8월 말에 저렇게 브릭스 회의에서 저런 중동이 협력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손잡고 뭘 하겠다는 새로운 브릭스 달러, 자기들만의 달러를 만들어서 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난 이후로 9월 달에 뉴욕에서 네타냐후도 바이든도 각자의 어떤 국제 행사가 있어서 따로 참가하고 있었는데 차를 타고 몇 시간 비행기를 탔나 차를 탔나 몇 시간 동안 이동을 해서 갑자기 네타냐후를 불러갖고 어디선가 은밀히 만나게 됩니다. 예, 갑자기 만나게 되는 거죠. 전화해가지고 1년 동안 전화 안 하다가 너 지금 어디냐? 나 여기 지금 어디 춘천이야? 나 지금 서울인데 1시간 뒤에 보자 하고 간 거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기사가 있고요. 뭐 만나갖고 잘해보자 했다는 내용만 나오는데 뭘 잘해보자는 건지는 나오질 않죠. 결국 그때까지 사실은 어떻게 이란을 자기들 쪽으로 좀 끌어들여갖고 자기들 맘대로 좀 살짝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대가로 좀 어떻게 좀 움직여볼까 하고 꾸준히 이란과 물밑 접촉을 해를 넘겨서 진행시켜오던 미국과 유럽이 이때 9월 이후로 갑자기 이란을 헌신짝 버리듯 다시 내치고 니들은 역시 테러리스트야 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경제 협력을 해주겠다는 모든 약속을 다 뒤집어 버리게 됩니다. 브릭스 이후로. 그리고 이때 네타냐후와 바이든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지만 불과 일주일 열흘 뒤에 결국 전쟁이 갑자기 터집니다. 하마스의 침공이 발발을 합니다. 제가 당시 만든 영상이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터졌고 각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란, 사우디가 손을 잡고 경제협력 브릭스 안에 들어가려는 거,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어떻게든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말살하고 자기들만의 시오니즘 국가를 완성하고 싶은 거, 미국은 브릭스 안에 들어가서 경제협력을 하려는 이란, 사우디를 여기를 중동을 다시 엄청난 화약고로 만들고 이란을 악의 축으로 다시 만들어서 전 세계가 여기를 다 중국하고 러시아 멀리하듯이 다 멀리하게 만들어서 브릭스 안에서 새로운 달러에 반대하는 기축통화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여기에 이제 큰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 욕심,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린 거죠. 모두가 원하는 게 다른데 그런 국제 정세 때문에 결국은 전쟁이 터졌다는 것을 제가 당시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사실은 침공을 한 건데 모든 사람들이 알듯이 어떻게 지금 이 세력들이 전쟁이 일어날지를 어떻게 일부러 전쟁을 유도했다고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하마스가 침공한 것이 사실은 이렇게 알 아크사 모스크를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 갖고 2년 동안 열심히 건들면서 전 세계 이슬람 조직이 우리의 성전을 짓밟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보복을 하겠다는, 그래서 이미 공격을 유도를 해서 공격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공격이 되면 그 전쟁을 어떻게든 처참한 어떤 전쟁 양상으로 전 세계에 이거 봐라 이렇게 이놈들이 들어와서 우리 여자를 이렇게 다 죽이고 민간인들을 죽이고 질질 끌고 다녔다 이 테러리스트들이 해서 미국이 달라붙어 가지고 여론전을 펼치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악마 같은 놈들이 또 일을 저질렀네, 이스라엘 불쌍하다 하고 여론을 만든 다음에 그 여론을 이용해서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씨를 말리는 학살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고, 미국은 그 뒤에서 이 모든 배후에는 이란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단순히 이스라엘 땅 안에서 그 민병대 게릴라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내부 전쟁, 시빌 워가 아니라 나라 대 나라, 유대교와 이슬람교 전체 세력의 중동 전체, 예전 20세기 있었던 중동 전쟁처럼 이를 키워가지고 중동이 아무런 경제 협력 개발도 못하고 브릭스에서 협력도 못하도록 만들고 싶은 미국의 의도대로 가기 위해서 이 전쟁이 과연 어떤 식으로 유도되었고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오늘 내일 이란이 드디어 전쟁을 한다고 하는 보복을 직접 그동안 어떻게든 전면으로 나서지 않으려 했던 이란을 결국 어떻게 도발해서 이 전쟁까지 왔는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